보고 있습니다. 개론도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관, 역사인식론, 지금 이게 세계 역사학의 흐름 이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학의 흐름도 이게 고대 역사학은 보편사, 중세 역사학은 또 보편사, 근대 역사학에 들어서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이렇게 변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대 역사학을 부분을 보고 있는데, 현대 역사학은 키워드가 이게 문명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현대 역사학에서도 먼저 이렇게 20세기 역사 철학이 형성되는 배경에 대해서 보았고, 지난주에는 이렇게 그 토인비 역사학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보았습니다. 20세기 역사학은 토인비, 후쿠야마, 헌팅턴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류의 역사학자들인데, 요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게 토인비의 역사학까지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후쿠마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게 토인비까지 보았던 거고, 오늘은 이게 후쿠마, 프랜시스 후쿠마 이 역사 철학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는데, 그 프랜시스 후쿠마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이게 역사의 종말, 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일본계 미국인이거든. 자, 이 후쿠시마의 역사 철학에 대해서 또 이런 단락을 또 이렇게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의 어떤 양력, 프로필,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쿠시마는 일본계 미국인이고, 예? 뭐야? 후쿠야마, 후쿠시마네. 후쿠야마입니다. 이 후쿠야마는 이 그 탈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이상주의의 역사 철학자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사람이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요 책이고, 요 책을 통해서, 요 책 위에는 이렇게 그 역사의 종말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요 밑에 또 소제목까지 있거든요. 이게 책 제목이 뭔가 하면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입니다.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입니다. 이 책을 저술하면서부터 이게 좀 상당히 이게 그 두각을 나타내고 이게 주목을 받은 사람인데, 이 책이 이름이 풍기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기독교 천년 왕국적 색채와 더불어서 이 현대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속성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후쿠시마의 후쿠야마의 프로필은 이 정도로 이해하고, 이 후쿠야마의 역사관의 그런 핵심을 뭔가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면, 이 후쿠야마는 역사 발전을 다음과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후쿠야마의 역사관의 핵심은 인류의 이념적 역사 발전은 이 자유민주주의에 도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 이념의 역사 발전, 앞으로 계속 우리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대결로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 발전의 끝점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죠. 여기에 도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완성의 단계에 들어갔다. 즉,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인류 사회제도 가운데서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 역사의 종말은,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라는 거는 종말 단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종말이라는 사건은 종말이라는 어떤 그 의미는 이게 사건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인류가 추구할 최종 정치 체계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마다 설이 많으니까 이 후쿠야마는 그거 이렇게 주장한다 그 소리예요.
즉 지금까지 인류 역사 체제가 어떤 체제들이 계속 조였습니까? 이게 독재 체제, 왕정, 독재 체제, 전체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등 이런 것들이 경쟁 끝에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왕정 시대부터 쫙 해서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제도가 결국은 승리했고 이게 종말이 어떤 마지막 체제라는 거예요. 인류 세상 가운데서. 즉 이 보편적인 정치 지도 이념으로 나타난 것은 보편적인 정치 이념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이와 수반해서 보편적인 경제 지도 이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이것이 인류 보편적으로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어떤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도 좀 살아보고 한국에서 좀 살아보고 물론 저기 중동이나 이런 그 이슬람 세계에서 살아는 못 봤지만은 거의 북한 체제하고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훨씬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제도들 가운데 사회주의, 신정체제, 여러 제도들 가운데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자, 이것이 그 후쿠야마의 역사관의 핵심 구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후쿠야마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실현인 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 사회가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을 먼저 또 보겠는데 그것도 시장경제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아래 단락을 나눠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역사적으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됐다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다 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냉전이 종식과 더불어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와 더불어서 1990년도 공산주의 파멸의 현장을 목격하면서 역사 진행 과정은 진실로 종말의 단계로 다다랐다고 이 후쿠야마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후쿠야마는 다시 한번 인류에게 보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이 보편 역사의 존재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우리가 고대 때는 보편사를 봤잖아요. 보편사적. 그리고 그 중세 때도 보편사적 이런 관점을 봤죠.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 랑케 사학을 중심으로 이게 개별사, 민족사적 이렇게 됐죠.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이 베를린 장벽,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다 이게 변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서서히 물론 시간적 차이 있지만 다 그렇게 변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보편 제도로서 이제 바라봐야 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 역사가 자유민주주의로 이끌어가는 보편사가 된 데 기여한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경제 발달이에요. 예, 첫 번째 부분이 경제 발달, 즉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인정받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이 보편 체제로 나가는데 두 가지 요소인데 첫 번째는 시장 경제. 그리고 인정받으려 가는 본성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발달은 과학기술 발전,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 경제, 중산층의 성장, 교육의 확대, 시민의 자유 요구라는 단계를 거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단계를 하나하나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먼저 근대 과학은 모든 나라를 산업사회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근대 과학은.
근대에 들어서 과학 발달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 과학이 모든 나라를 산업 사회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후쿠야마는 이 근대 과학은 보편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 기관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철도가 놓여지고 전기가 개발되고 또 지금 들어서는 인터넷, AI, 그 군사기술, 또 생산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런 기술은 어느 나라든 경쟁에서 이렇게 이겨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경제 발달, 경제 비술에서. 즉 이런 근대 과학 기술을 거부하는 나라는, 그런 국가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처질 수밖에. 북한처럼 완전히 외부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차단하는 어떤 그런 나라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장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노예화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지금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서 산업화를 추진해야 된다. 생존을 위해서. 북한은 이 생존을 위해서 산업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폐쇄적으로 개방을 안 하고 이렇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함으로써 산업화를 함으로 해서 비로소 지금 엄청난 성장을 일으켰잖아요. 이런 그 과학기술을 거부하는 나라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즉, 과학기술이 나라들을 산업화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런 산업화는 자본주의 경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산업화가 진행되면 공장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고 그런데 또 이 금융이 생기고 이 자본을 돌릴 수 있는 금융이 생기고 또 각 나라들이 무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도시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산업화 과정 가운데서. 이 과정 가운데서 봉건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봉건사회가. 이런 사회에서는 예전처럼 귀족이나 왕이나 농노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 그런 농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산업사회, 그런 사회로는 산업사회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도 그 남부의 노예들을, 노예로 묶여 있으니까. 북부는 이 산업이 발달됐는데 그 노예 그 인력을 끌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쟁의 한 요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봉건 사회나 이런 사회들은 이 산업 사회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산업 사회는 자본주의 경제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어서 이렇게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 경제 발전은 그 다음 단계로 중산층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산층을. 후쿠야마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보는데 산업사회가 되면 교육받는 사람들이 증가해요. 교육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전문직이 증가하고 기업인이 증가하고 도시 시민이 증가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즉 중산층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중산층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이게 지금 이 중산층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나라가 이게 구매력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산층은 단순한 생존을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중산층이 되면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법치를 요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고 정치에 참여를 요구하게 돼요. 봉건 사회에서 이 봉건 귀족들하고 천민들 사이에 있었던 돈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게 혁명의 어떤 계층들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중산층은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그것들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힘이 세지니까 표현도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고 또 이게 귀족들이나 이 관료들을 향해서 쓴소리도 던지고 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치 참여도 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활동을 하려면 예측 가능한 자기네들이 그 시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법들이 공정한 이 시장 이 경쟁을 할 수 있는 법들이 존재해야 되고 또 가능한 이 부패들을 억제해야 되고 또 안정된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도 내고 법 개정도 요구하고 이런 목소리를 요구하는 계층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경제 발전은 이런 중산층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결국 그렇게 되면서 정치적
자유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가.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불의에 대해서 이게 이 발언을 하게 되나요? 왜 우리는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는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잘못하면 워낙 평생 정치공 수용소에 가는 어떤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 딱 잡혀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김일성이 김정일이 아새끼는 왜 제 나라 백성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여가지고 사람들 이 꼴로만 나라를 도망쳐서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빌어먹게 만드냐, 이렇게 욕하는 걸 보니까 내가 여기는 다른 세상이구나. 국민들이 이 자기 수령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중산층들은 그냥 이렇게 경제적으로 배부르는 그런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고 또 선거에 대해서 또 뭔가 이게 참여를 하려고 하고, 공무원들은 왜 마음대로 하지?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고, 또 왜 표현의 자유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막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질문이. 그러면서 이 후쿠야마는 경제 발전은 사람들이 힘이 세게 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 발전이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국민 GDP가 한 8,000달러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8,000달러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 사회는 이게 민주화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들이 어떤 사회가 좀 너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경제 발달은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데까지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이유를 조금 더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후쿠야마는 특히 이후 소련 붕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련은 군사적으로는 강했지만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졌고 혁신 경쟁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소련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반면에 자유시장 경제는 기술 혁신과 생산성, 소비, 정보 흐름을 훨씬 더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는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발전이 논리는 결국 자유주의 체제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이 후쿠야마의 이 핵심 논리, 이 한 문장,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근대 과학과 경제 발전은 세계를 산업화시켰고, 산업화는 정산층과 시민사회를 만들었고, 결국 이 시민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누가 이렇게 툭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펼쳐놓은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밑에서부터 그래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경제 발달이 자유주의라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기는 하지만은, 싱가포르라든가 태국처럼 자본주의 체제가 정치적 권위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싱가포르는 못 가봤지만은 태국은 우리 한국 들어올 때 잠깐 이렇게 거쳐 들어왔잖아요. 태국은 아직 왕정이잖아요. 예. 근데 시장 경제를 이렇게 태국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싱가포르도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되게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죽었지만은 옛날에 싱가포르 총리가 리관유라는 총리가 있었는데, 리관유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을 원한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너무너무 잘 사니까 그냥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부족하게 쓰니까 이게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요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사회는. 예.
요컨대 그 과학적, 경제적 발달이 보편적 역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서 합리적이긴 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는 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과학, 경제 발달이, 이 시장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는 좀 자유민주주의까지 나가긴 한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합당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지속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 가장 큰 표현이 뭐예요? 가장 큰 사례가 케이스가 뭐예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했잖아요. 네. 근데 정치는 그냥 공산당이 그냥 잡고 있죠. 네. 중국은 경제발전 성공과 산업화를 성공했지만은 세계 시장을 편입했지만은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강한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은 경제 발전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후쿠야마의 이 주장은 좀 이게 많이 오늘날 논쟁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개혁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개혁개방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가 개방이 돼야 돼요. 시장이 개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시장이 개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치가 같이 개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시장 경제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은 개방을 했어요. 근데 완전 개방은 안 했어. 이 금융 같은 거는 거의 차단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이 정치는 개방을 안 했잖아요. 정치는 개방을 안 했잖아요. 이 두 개 다 개방을 해야지 이 완전한 어떤 자유시장으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정치를 개방한다는 게 어떤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정치를 개방한다는 게 어떤 문제인가. 자, 그것을 다음 단락에서 후쿠야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 실현은 시장경제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 실현은 인정받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로 이끌어가는 보편사로 되기까지 기여하는 데에 또 다른 한 가지 내적으로 이렇게 이뤘던 요소가 바로 인간이 인정받으려는 어떤 그런 본성이에요. 인간은 인정받으려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헤겔은 우리가 앞에서 그 헤겔 사관에 대해서 보았지만은 인간이 자아가 자유로 실현되는 것이, 자유로 나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헤겔은 이러한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열정이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경제의 어떤 그 발달에서 이야기했지만은, 경제를 발달해서 우리 배는 불렀어. 그런데 인간의 속성이 경제적인 동물이 근성으로만 다 남아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인간의 본성도 온전히 자유를 얻어야 된다. 어떤 인정받으려 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되어야지 완전한 어떤 그 사회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건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검증으로서 최후의 인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좀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후쿠야마는 마지막으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에 대한 설명으로 그의 역사 철학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역사의 종말을 장식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또 먼저 질문을 던져요. 자유민주주의가 정말로 역사의 마지막 어떤 그런 체제인가? 정말 그게 가능한가? 이런 체제를 질문 던지는데, 과연 지난 세기 좌익 진영이 대변했던 어떤 공산주의가 정말 진정으로 없어진 것인가? 구소련이 망함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사회는 거의 뭐저는 망해버린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도 뭐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라고 하면서 이게 옛날에 어떤 노선이 완전 삐뚤어져 나가는, 지금 거의 이 지구상의 뭐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나라가 거의 여전은 잠적해버린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는 사회주의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회주의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시각에서도 또 이게 생각을 주목하고, 또 종교나 초국가주의는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뭐 이슬람 제도 같은 엄청난 어떤 이 종교주의적으로 이렇게 국가를 이게 국가가 지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사회는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도 다른 체제와 마찬가지로 그 실천 과정에서 내부적인 모습으로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 또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계가 최종적인 종말적인 체제인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쿠야마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네. 좌익진영에서는 자본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좌익진영이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평등한 사람들을 오히려 불평등하게 인정하는 이념일 수밖에 없다고 좌파들은 이야기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오히려 불평등한 어떤 이념으로 나가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파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파적인 입장에 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일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스스로 자아 결단에 의해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노예적 근성이나 노예적 윤리에 의해 승리를 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이 귀족 체제에 의해서 하층민들은 엄청난 노예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살았잖아요. 그렇다면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 노예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노예적인 해방을 해서 싸웠잖아요. 노예적인 해방을 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 노예적인 해방을 해서 싸운 성격이 뭔가 하는 거예요. 노예적인 해방을 해서 싸운 성격은 그 노예적인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노예적인 근성과 윤리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내가 밑에서 이렇게 억압받던 백성들이 이게 해방이 됐잖아요. 진정한 민주주의 어떤 그런 결정권자로 국민 국가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것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근성, 노예적인 근성,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도 자주적인 인간이다. 나도 투쟁해서 내 지위를 얻겠다. 나도 나의 존중함을 받겠다. 이런 투쟁의 승리라는 거예요. 너는 귀족이야, 나는 천민이야, 아니야, 나 우리 평등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떤 신분으로 단순하게 상상하면서 너네 많이 벌어놓은 것들을 우리 나눠줘. 노예라는 거 그냥 이렇게 일 안 하고 그냥 사과하고 나눠줘. 우리는 그냥 앉아서 먹겠어. 근데 이런 노예적 어떤 그런 신분이 어떤 그런 성격인 것이 아니라 나도 떳떳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승리한 싸움의 결과이고 그런 신분이 상승이고 그런 윤리에 나도 인간 대접을 해줘. 이런 윤리에 대한 승리랑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런 근성, 윤리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단순한 어떤 이 신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해방, 이것만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서 너네 많이 벌어놓은 걸 그냥 나한테 줘. 그냥 나도 그렇게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나는 아무 노력도 안 들이고 어떤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좌파들이 그거잖아요. 너 많이 가진 것들 좀 나눠다 이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차원에서의 신분 상승 평등이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나간다면 그 인간은 그야말로
물질적 욕망과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루어진 가슴 없는 인간, 정신적인 활력을 잃어버린 동문적인 근성을 가진 최후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가심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올바른 최후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를, 나도 인정받는 그런 자유, 근성, 이런 것에서 승리한 그런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 최종적인 인간이, 아까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존엄성만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자유민주주의가 먼저는 시장경제가 된다 그랬죠. 그 시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또 그런 어떤 한다면 그 밑바탕에는 그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본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이 합쳐서, 이 두 요소가 합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인 사회, 이게 만들어진다는, 이게 두 요소가 결합됨으로 인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것이 결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 체제다는 것,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이 부분을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비교적 안정세에 있는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려운 사회 문제들을 후쿠야마는 이렇게 부정하지는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 뭐 이렇게 좋은 모습들만 보이나요?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종종 어떤 때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그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 예컨대 마약이라든가 무주택이라든가 범죄라든가 또 이런 것들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세심하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런 문제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대 민주주의 기틀을 되는 자유와 평등의 이 이대 원리가 잘못 적용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적용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잘못된 건. 인간은 다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어떤 영이 있고, 인간이 그 본성이 인정을 받으려고 싶어하는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와 같은 어떤 그런 요구라는 거예요.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잘못 적용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인간 사회는 인간의 근본적 욕구가 이루어지면 인간 사회의 진보는 일단 정지한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구가 이루어지면 인간 사회는 일단 진보하는 것이 일단 정지한다. 그러니까 욕구라는 건 경제적인 자유, 또 인정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욕구들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뭐 또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혁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이게 결국 종말 체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게 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인간 사회가 이 인류 사회가 후쿠야마가 예수님이 재림이나 이런 관념 가지고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을 봤을 때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인간 사회가 완전하게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좀 들어오십니까? 예. 헤겔은 역사 종말을 자유주의 국가의 실현이라고 믿었던 반면에 또 그리고 마르크스는 인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이라고, 마지막 단계가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후쿠야마는 인류 사회의 마지막 단계의 실현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실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역사의 종말이란 역사의 보편적 진화 과정이 끝났다는 의미에서 역사 시대 이후에 상이한 정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마지막 단계의 어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라는 후쿠야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인간 사회는 드디어 최후의 단계에 이뤘다고 선포까지 해요. 최후의 단계까지 이뤘다고. 예. 자, 이게 후쿠야마는 전쟁과 갈등, 독재, 민주주의, 민족주의가 사라지지는 않지만은 그 가운데 그렇지만은 그는 다른 대안 이념 경쟁이 더 이상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면서 사건은 계속 발생하지만은 그러나 방향은 자유민주주의가 최종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 후쿠야마의 역사 철학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동의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에서 살아보고 여기서 살아보고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이 사회가 지구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신앙의 자유가 되고 다 이런 이 사회를 어떤 그런 결론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사무엘 필립스 헌팅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무엘 필립스 헌팅턴은 이게 문명의 충돌이라는 엄청난 또 이게 대작을 이렇게 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탈냉전 시대를 대표하는 보수적 현실주의 역사 철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헌팅턴은 이게 냉전 후 세계 질서를 설명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이 사무엘 후쿠야마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계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헌팅턴은 좀 들어보세요. 냉전 이후에, 그러니까 냉전이니까 구소련이 이게 망한 이후에 냉전 시대가 끝났잖아요. 냉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아주 이렇게 구도를 잘 설명해놓은 아주 대표적인 정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구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번 좀 이렇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야마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왜 안 넘어가지? 네, 목사님 한번 좀 넘겨봐 주십시오. 그쪽에 내지 말고요. 그쪽을 올려놓으시. 내가 PPT를 못 가져와가지고. 자,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네. 후쿠야마는 먼저 이게 토인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토인비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토인비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 후쿠야마하고 이 토인비 후쿠야마 아니라 이 헌팅턴하고 이 토인비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 국가보다 문명을 중요하게 봅니다. 국가보다 문명을 중요하게 보고 또 이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좀 비판하고 또 문명 단위로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문명 단위로 역사를 이해해요. 하지만 또 이게 헌팅턴하고 이 토인비도 또 차이점이 있는데 토인비는 문명의 흥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근데 이 헌팅턴은 이런 문명들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문명의 충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헌팅턴의 역사 이해로서 문명이 왜 충돌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념의 충돌에서 문명의 충돌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서 그의 핵심 주장은
서로 다른 문명들 사이의 이게 갈등과 대립이 서로 새로 태동하는 세계 구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1980년대 말경에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제 질서의 구도는 다시 한번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은 이게 정치나 경제 체제였잖아요. 아까 앞에서 후쿠야마 이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반대편은 뭐였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있잖아요. 계획경제. 이런 그 탈냉전 시대에는 이런 그런 냉전 이전에는 이런 정치나 경제, 즉 이런 이념 체제의 어떤 그런 것들이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냉전이 끝난 이후에는 이런 가치 기준이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이제는 문명이나 문화나 문명이 그런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이제 끝났잖아요. 구소련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데올로기 대립은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데올로기 대립이 끝나니까 이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밑에 수면에 가라앉고 있었던 종교나 민족, 언어, 역사, 전통들이 비로소 이렇게 그런 요소들이 이제 고개를 이제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 탈냉전으로 양극적 이데올로기 대립 대신에 이제는 다극적 문명들이 대립이 문명의 단층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냉전이 끝나서 저는 없어진 것, 이런 대립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냉전 시대에는 그것이 주 어떤 그런 이 키워드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였지만 그것이 끝나버리니까 이제는 그 밑에서 민족들, 전통들 이런 거 숨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어떤 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이데올로기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난 세계가 다시 이제는 문명의 충돌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네. 우리 이 헌팅턴의 핵심은 그래서 미래 전쟁과 갈등은 문명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발생한다. 또 다른 어떤 그 갈등들이 일어나 앞으로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 그런 갈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은 이게 문명들 가운데서 그런 경계선에서 이제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 헌팅턴은 이게 그러면 그 문명들이 부류를 나누어요. 문명들이 부류를 나누는데 서구 문명은 기독교하고 자유주의를 이렇게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문명하고 그다음에 정교회 문명이 러시아 중심으로 이 러시아 종교가 있잖아요. 러시아 문명 그리고 이슬람 문명, 그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중국 문명, 유교하고 이 중화권, 중국 문명도 있고 그다음에 힌두 문명은 인도를 중심으로 한 문명. 그다음에 일본 문명. 일본도 하나의 문명으로 취급해요. 이 독자적인 문명을 또 일본은 개발하고 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문명. 라틴 아메리카는 카톨릭이나 이게 혼합 문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명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문명. 이렇게 문명들을 몇 개로 이렇게 나누어요. 문명 단위들 이렇게 나누어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 헌팅턴은 서구 문명하고 이슬람 문명하고 중국 문명 사이의 긴장을 아주 중요하게 봐요. 이 세계 문명. 서구, 이슬람, 중국.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예로서 이게 중동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또 테러 문제, 중국이 또 막 부상하고 서구와 비서구의 갈등들. 다 이런 그 관계 가운데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명들은 왜 충돌하는가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짚어줍니다. 어떤 일로 충돌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들어보시다. 먼저 이 문명들은 정체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돌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헌팅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념은 바뀔 수 있지만은 종교와 문화와 정체성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사회주의로 있다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에 이렇게 복속되면서 이념은 바꿨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나 문화나 정체성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도는 바꿨지만.
즉 언어, 역사, 종교, 전통은 쉽사리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 이후의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 문명은 무엇인가를 더 강하게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충돌의 이유고, 문명들이 충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서구와 비서구의 충돌 속에서 서구하고 비서구가 충돌한다는 거죠. 이 서구하고 비서구가 충돌하면서 그러면 세계 질서가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냉전의 세계 구도에서 문명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 충돌이랑 미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충돌도 있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충돌도 있는데, 먼저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단층선에 보이는 게 이슬람과 정교, 힌두, 아프리카, 서구 기독교 문명 사이에 이렇게 그런 단층선 안에서는 이런 충돌이 어떤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고,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서구 사회하고 비서구 사회, 이런 큰 틀에서 볼 때는 서구를 따르는 것, 비서구를 속한 어떤 이런 차원에서의 대립이 나타나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가장 격렬하게는 이슬람과 아시아와 서구 사회에서 야기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는 거예요. 이 헌팅턴은 목사님 살짝 좀 올려주십시오. 예. 헌팅턴은 그 밑에 그 자료들이 좀 보이게. 예. 현대 사람이잖아요. 예. 목사님 앞에 화면 보고 이 중간에 좀 놔주십시오. 예, 오케이. 됐습니다. 그 정도만 놔주십시오. 예, 그 정도, 예. 현대 사람이잖아요. 2008년대에, 돌아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대 당시까지는 지금의 이란 문제, 중국 문제, 중국도 여태까지는 아직 G2로까지 이렇게, 부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때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훨씬 전에, 이 헌팅턴은, 내다본 거예요. 헌팅턴이 이렇게 내다봤는데, 헌팅턴은 그때 당시 벌써 이 이슬람, 아시아에서 중국, 그다음에 서구 사이의 어떤 이 대립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즉, 이 미국을 축으로 하는 서구, 미국을 축으로 하는 서구는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 비서구 국가들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인주의, 법치주의를 강요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을 축으로 하는 서구 사회는 비서구 사회, 그러니까 그 서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회에다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개인주의와 법치주의, 이런 사회가 진정한 사회다. 진정한 어떤 자유인권이 보장되고 사람이 살기 어떤 그런 편안한 사회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 서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우리도 북한을 계속 개혁개방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향해서도 아직까지 계속 개방을 하라고. 아직 대부분 중국이 경제 개방을 안 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정치도 개방 안 했고 계속 개방해라. 그렇게 요구한다. 서구사. 이건 현실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서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거야. 비서구는 이런 보편주의, 이런 그 요구를, 보편주의를 제국주의적인 어떤, 양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라, 시장경제를 해라, 개인주의를 해라, 법치주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비서구적인 쪽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제국주의적인 어떤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심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북한이 좀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는 개혁개방해라 막 이런다 하지만은 북한은 너네 그런 식으로 우리를 먹어치우려고 그러냐?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서구는 서구의 이런 서구는 그렇게 뭐 민주주의를 해라, 뭐 저기 시장 경제를 해라, 뭐 개인주의라 법치주의 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지만은 이 비서구는 이런 원칙과 행동을 위선이나 이중 플레이, 제스처로 본다는 거예요. 서구 입장에서는 아주 정당한 거지만은 비서구 입장에는 그런 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제국주의 우리를 먹어버리려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서구의 보편주의를 서구의 이익이나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봐요. 네. 그래서 서구는 도전 의식이 이렇게 이어가는데 이런 거에 도전을 하잖아요. 제국주의라서 도전해서 그런 도전하는 의식이 강한 이슬람, 중국에 대해서 항상 긴장해가지고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해서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약하며 그 서구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 라틴 아메리카와 아메리카에 대해서는 웬만한 관계를 그냥 유지하고 서구는. 예. 그리고 근해 역할을 하는 이게 서구가 중심이고 비서구 중에서도 이슬람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대항을 하려고 하고, 그러나 또 그거보다 비서구 가운데 힘이 약한 뭐 아메리카나 라틴 아메리카들은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웬만한 관계를 대하고, 근데 또 다른 국가들인데 그 근해 역할하는 나라들이 들어있다는 거, 비서구에 대해서.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인도에 대해서는 그냥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협력과 갈등을 교차적으로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서구와 비서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 질서의 지금 현 상태예요. 대립의 구도예요.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구도와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구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서구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을 인권을 해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중국의 인권을 뭐 요구하고 북한의 인권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자본주의, 어쨌든 저쪽은 인본주의, 인권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도 서로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 중국이나 이 비서구적인 사회사는 제국주의적으로 본다는 거. 우리 그런 거 완전 다르고 제국주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구와 비서구 사이에 지금 국제 질서에 이루어진 어떤 그런 뭔가 이게 그 승계라 할까? 어떤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여기에서 또 이어서 아시아와 이슬람이 서구에서 도전한다는 거예요. 아시아와 이슬람이 특히. 이 도전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들어보면, 미래의 위험한 충돌은 서구의 방자함과 이슬람의 편협성, 중화의 독단성의 상호작용으로 야기할 거라. 그러니까 이슬람이 그렇게 편협하다는 거야. 근데 이 서구도 또 방자하다는 거야. 근데 중국도 독단적인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이 또 충돌하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헌팅턴은 아시아는 경제 성장, 아시아 지금 그때 당시 아마 지금 한 몇십 년 전인데 아시아는 이제 경제 성장을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지금 아시아 국가가 얼마나 경제 성장, 중국 뭐 G2로 뭐 불릴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래서 이 헌팅턴은 앞으로는 아시아 경제 성장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경제 성장에다가 그 충돌의 요소로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벌써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은 사회적 동력과 인구의 증가에 각각 뿌리를 두고서 서구에 도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21세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시아보다 이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경제 발전은 아시아 정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만은, 경제 발전이라는 아시아 어떤 그런 것들을 정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만은, 특히 15세에서 25세 연령층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이슬람이 그 엄청난 인구 증가를 엄청나게 인구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구 증가는 이슬람 정책으로서 나오는 이런 인구 증가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테러리즘과 폭동, 노동력의 수출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아가 이슬람 사회와 비이슬람 사회를
위협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이 이슬람 문화를 간 사람들이 유럽으로 막 들어가서 유럽. 그래서 유럽에서 웬만한 어떤 이번에 이 이란 이스라엘하고 이란 미국 전쟁 가운데서 유럽이 이렇게 참전을 못하는 어떤 한 가지 이유가 너무나도 이 이슬람이 유럽 새 이주해가지고 막 참전 이슬람하고 이게 이란하고 같은 어떤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막 참전하게 완전 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로 지금 완전 인구화를 해버려가지고 완전 인구로 해서 이게 이슬람 도전을 더 위협적으로 바라보는 헌팅턴은 이슬람 문명과 중국 문명은 여러 가지로 다른 점들이 많지만은 서구에 대응하려는 군사적, 특히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서로 뭉친다는. 그래서 이 서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란이 얼마나 지금 장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핵무기 개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이렇게 도전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에 서구는 이걸 누르기 위해서 무기 확산 금지, 민주주의 확산, 이민 제한 이런 방법으로 이 이슬람이나 서구 이게 비서구를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이민 엄청나게 이민자 정책을 막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제한, 거리 제한 이런 것들 이게 다 이 서구를 방어하려고 하는 정책으로 미국 중심으로 이게 쓰고, 비서구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미사일, 핵무기 개발 이런 것들로 나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아시아와 이슬람이 서구를 서구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를 이게 견제하려고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양상이라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 헌팅턴이 아주 이 국제 질서를 이 문명 중심으로 너무너무 잘 분석을 해놓고, 국가 중심으로 어떤 들어봤을 때는 개개 국가의 어떤 문제처럼 보이는데, 문명 단위로서 구분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국제 질서의 어떤 균형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딱 분석을 해놨다고 생각해요. 자, 이어서 그러면 이 헌팅턴은 이어서 이런 충돌을 우리는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아주 좀 윗부분까지는 구도를 잘 설명했는데, 그 방안들을 설명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이게 동의 안 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헌팅턴은 이 충돌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첫째로는 이게 서구와 미국의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 이야기하는데, 문화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서구와 미국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정치가들이 이러한 사실, 즉 이 문명의 정체성을 인정할 때만이 현실을 건설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너네 그냥 미국 중심으로 막 그렇게 서구 중심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슬람의 정체성도 인정하고 중국의 정체성도 인정하고 인정할 때만이 어떤 건설적인 어떤 변화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미국은 냉전 시대에 이루어진 정책들을 탈냉전 시대에 맞게 다시 수정하거나 손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냉전 시대에는 이 나토라든가 어떤 그런 체제들이 있었잖아요. 이 냉전을 대항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냉전이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런 냉전 시대의 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즉 냉전 시대에 형성된 나토의 틀이나 탄도 요격 미사일 조약이라든가 미일 안보 조약이라든가 미국이나 서구의 이익에,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서구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일 안보 조약, 한미 동맹 이런 것은 미국이나 서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른 문화와 문명의 정체성은 서구 문화의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구 문명의 정체성과 다른 문화의 정체성이 다르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서구와 미국이 그들 문화의 보편 타당에 대한 신념을 고집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서구 문명만이 아주 뛰어난 문명이야. 다른 문명들은 어떤 문제가 많아. 개조를 해야 돼. 이런 입장이면 자가당착의 어떤 그런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팅턴의 이 충돌이 완화 방안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미동맹을 깨면 어떻게 돼요? 미일동맹을 깨고 나토를 다 해체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예. 어느 하나의 괴물이 세계를 다 전체적인 폭풍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우리 후쿠야마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결국 세계의 역사라는 거는 물론 역사가 깊이 있게 다 이게 속속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간 통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문명이 어떻든 그걸 두 번째, 그건 두 번째고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고 그러니까 그걸 쟁취하게 한 싸움. 이게 인류 역사의 싸움이거든. 예. 그 가운데 이게 뭔가 그 공동체 질서가 없으면 완전히 이 무정부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헌팅턴의 문명의 어떤 그런 차원, 서로 이렇게 그런 인정하고 개체를 인정하고 이렇게 이해하지만은 결국은 완전한 그래 사람이 살 만한 제도가 뭐냐, 즉 자유가 존중되고 그런 사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고, 그런 사회를 지키는, 그걸 파괴하려고, 그걸 그나마 이 인간 제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인데, 그런 사회를 나아가야 되고 그런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세대들은 싸워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헌팅턴은 나름 이 국제 어떤 문명 차원에서 국제 그 구조를 바라봐서 구분은 잘 해놨지만은 그 대처 방안은 충돌을 피하게 하는 방안, 오히려 무정부 상태, 요즘에 말하는 G2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 G2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이게 지금 한국도 나름 내가 괜찮다고 봤던 어떤 그런 그 학자들도 이제는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된다. 어떤 옛날에는 미국이 줄 잘 서든지 어떤 중국의 줄 잘 서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스스로 내가 그 표현을 갑자기 생각 안 나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근데 결국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사회로 나가는 오히려 더 복잡한 무정부주의적인 상태, 어떤 이게 그 경찰이 있어서 질서를 잡아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일단은 이 헌팅턴의 이 문명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이고, 문명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헌팅턴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문명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서 문명의 동질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합니다. 서구와 미국의 보편주의와 다원주의 문화는 세계의 문명권을 위협한다고 봐요. 세계를 미국처럼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미국을 세계처럼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명들은 상대주의라는 구물에 걸려서 충돌의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답을 긍정과 부정을 모두 또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는 상대적이지만은 윤리는 절대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문화는 서로 상대적일 수 있지만은 그 문명이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중심이 돼서 그 문명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인간은 또 인간이 윤리가 있잖아요. 그 인간이면 그 윤리가 인도 문명에 사는 사람도 인간이 어떤 기본적 윤리가 있을 거고, 서구 문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인간으로서 인간의 기본적 양심, 윤리가 있잖아요. 그 윤리는 공통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가야 된다. 즉 인간사회 보편사회라는 어떤 특수성을, 이런 윤리는 보편적이잖아요. 각 문화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보편성을 공유하면서 충돌을 피해야 된다. 즉 공통성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 종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그 헌팅턴도 이게 종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독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유교권 등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문명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봐요. 종교가. 하지만 그 헌팅턴은 신학자가 아니고 이게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종교의 진리성보다는 사회적 문명적 영향을 더 강조해서 종교가 사회적으로 문명이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토인비도 종교 역할을 강조했죠. 특히 토인비는 영적인 회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헌팅턴은 문명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종교 역할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20세기 후반에서 이 경제적 사회 근대화는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지만 동시에 종교의 부활이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거죠. 종교의 부활이 부추긴 원인은 공산주의 사회가 붕괴로 인해서 이데올로기가 이게 없어지면서 사람이 믿는 그런 이 이념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 사이에 그 공간에 이 종교가 들어와서 그 공간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종교의 부활에 대해서 이 헌팅턴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데올로기 빈자리를 종교가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즉 세속적 민족주의의 자리에 종교적 민족주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종교의 부활은 부활 운동은 반 세속적이며 반 보편적이며 기독교를 제외하면 반서구적인 어떤 그런 종교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그 헌팅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후쿠야마는 냉전 종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를 낙관했던 반면에 이 헌팅턴은 민족주의와 문명들의 충돌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냉전 이후에 이런 충돌이 또 다시 일어날 거라는 걸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헌팅턴은 보수적 현실주의 내지는 현실주의적인 틀 속에서 지구상의 모든 현상을 문명의 갈등 중심으로 일관되게 투시를 했습니다. 그는 지구 안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세상 사람들 하여금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어떤 그런 또 시각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20세기 역사학 포스트 역사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포스트 역사주의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각할게요. 자, 이게 우리 여러분 세계 역사학에 대해서 너무 이게 세계 역사학의 흐름입니다. 거주 조금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계 역사학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구나 하는 것들 좀 윤곽이 들어오십니까? 예.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 그렇다면 한국 역사학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가? 이 세계 역사학의 흐름이 이제 수출이 돼서 수입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 이게 세계 역사학의 흐름을 이해를